안녕하세요. 시설개론의 입문 강의 복습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편의상 두 번째 과목. 원래 과목 이름이 공동주택 시설개론이고요. 줄여서 그냥 시설개론이라고. 네, 학원 교재라든지 그런 데는 이제 줄여서 시설개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설개론의 목차를 크게 보면은 건축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는 건축 구조 총론이 나오고 기초 구조가 있고 도적식 구조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으며 철골 구조, 지붕공사, 방수공사, 미장 및 타일 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가 있고요. 도장공사, 건축 접산이 있습니다. 건축 설비에는 급수 설비, 급탕 설비, 배수 및 통기 설비, 그리고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가 있고요. 오물 정화 설비가 있고 소화 설비가 있고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전기 설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제 강의 진도는 건축 구조에서 건축 구조 총론, 기초 구조에서 기초와 지방까지 진도가 나갔었고요. 네, 이번 복습 두 번째 영상의 내용은 기초 구조 중에서 지내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목차하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력은 집안에 허용 지내력이 있고 지중 응력의 분포가 있습니다. 집안의 허용 지내력은 이제 허용 지내력이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힘이 발생하는데 그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이제 집안의 구성에 따라서 지내력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안반이 있고 연안반이 있고 자갈이 있고 자갈과 모래 혼합물이 있고 모래가 섞인 점토 또는 롬토가 있고 모래 자체, 점토 자체가 있습니다. 허용 지내력은 4,000부터 100까지 점점 낮아지는 순서가 보이고요. 단위는 kN/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4000에서 100까지 나오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는 장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진해력이고요. 단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진해력은 장기의 1.5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중 응력의 분포를 보면은 가상 응력, 사질토, 점성토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대이고 중앙에서 최소이다. 그러니까 압력이 평평한 상태냐, 아래쪽으로 둥근 상태냐, 위쪽으로 둥근 상태냐. 예. 하중이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모래인 경우에 중앙에서 최대가 된다. 일단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치마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부동치마의 원인, 그 대책이 나오는데, 이제 치마의 내용을 보면은 종류에는 균등치마가 있고 전도치마가 있고 부동치마가 있네요. 균등치마는 균일한 사질토 지반, 넓은 면적의 낮은 건물 이런 경우에 균등치마가 발생하고, 부동치마엔 두 종류인데 전도치마는 불균일한 지반, 좁은 면적의 초고층 건물, 송전탑이나 굴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동치마는 점토 기초 지반이고 구조물 하중 영향 범위 내에서 점토층이 존재할 때 부동치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건축물에서 균등하게 치마되는 현상 균등치마,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현상은 부동치마라고 하네요. 부동치마의 원인을 보면은 이거는 좀 상식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강의에서 본 것 같고요. 첫 번째, 연약한 지반 위에 기초를 시공할 경우,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할 경우, 건물의 이질 지층에 걸려 있을 경우,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일부 중축을 했을 경우, 지하 수위가 변경됐을 경우,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집안이 매운 땅일 경우, 땅을 메웠다는 거죠. 이질 지정을 했을 경우, 일부 지정을 했을 경우, 기초 부분 아래쪽으로 이제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질 지정이 나올 수 있고 일부 지정이 될 수가 있네요. 어쨌든 둘 다 부동치마의 원인입니다.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이 있네요. 일단 상부 구조의 대책이 있는데요. 상부 구조, 건물을 경량화한다, 가볍게 한다.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어쩔 수 없다면 균등하게 배치한다. 건물의 평면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한다.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되도록 멀리한다. 건물의 강성을 높여서 일체식 구조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하부 구조는 아무래도 기초 구조겠죠.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을 보면은 기초를 굳은 지반에 저지시킨다. 지반이 굳을수록 좋다.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 마찰력이 크면 좋겠죠. 말뚝으로. 지하실을 온통 기초로 설치한다.
온통 기초로 하게 되면 지하실에서 하중을 받는 부분이 좀 더 튼튼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상호간을 지중보로 연결을 하도록 한다. 이제 기초 부분에서 보로 연결한 걸 이제 지중보라고 하죠. 그럼 기초 부분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하중을 받는데 힘을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부동치마, 그러니까 비내력하고 부동치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적식 구조가 나오네요. 도적식 구조 내부 목차를 보면은 벽돌 구조의 장단점, 벽돌의 특성, 크기 품질도 나오고 벽돌 쌓기의 주의사항. 그러니까 도적식이라는 말 자체가 벽돌에 관련된 거죠. 벽돌 구조의 장점은 내화, 내구적이다. 방안, 방서적이다. 그러니까 내화, 내구는 불에 강하고 압력 같은 거에 강하다. 방안, 방서는 춥거나 더울 때 그 외부하고 내부 온도 차이 이런 거에 강하다. 외관이 좋다. 장중미려하다.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다. 벽돌 구조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횡력, 지진이나 바람 등이 횡력이 있기 때문에 벽체에 균열이 가기 쉽다. 그리고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그리고 벽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단점이었습니다. 벽돌 구조의 장점과 단점을 봤고요. 벽돌 자체의 이제 특성을 봐야죠.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을 일단 외우고 있으면 편하겠네요. 길이가 190, 너비가 90, 두께가 57. 허용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0mm고요. 내화 벽돌은 길이가 230, 너비가 114, 두께가 65. 허용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mm. 그리고 아래 벽돌의 마름질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온장이 있고 7호 토막이 있고 반토막이 있고 2호 토막이 있고 반절이 있고 반반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 강의 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벽돌의 품질인데요. 소성이 잘된,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제대로 잘 구워진 벽돌로 강도가 커야 한다. 그리고 흡수율이 낮아야 한다. 두들겼을 때 소리가 맑은 청음이 나는 것이 좋다. 형상이 바르고 갈라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계속 상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벽돌 쌓기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불량 벽돌은 공사 중에 반출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방 굳어버리면 이제 부실 공사가 되겠죠. 벽돌 쌓기 시 충분히 물축임을 하여 쌓는다. 물축임을 잘 해줘야 그 사이사이에 이제 벽돌하고 모르타르가 들어가는데 접착력이 높아지겠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벽돌을 쌓는 높이는 1.2m 18켜라고 하는데 그거를 표준으로 하고 1.5m 22켜 이하로 한다.
벽돌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쌓아버리면 아직 연성이 덜 됐는데 하중을 많이 받게 되겠죠.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의 강도보다는 커야 한다. 그리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두께, 그 모르타르가 들어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두께는 10mm가 표준이며 보강 블록조를 제외하고는 통줄눈이 되지 않게 쌓는다. 예, 제가 강의에서 그 그림부터 해가지고 상세히 봤는데 보강 블록조는 철근 같은 게 그 블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철근이 일자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엇갈려서 벽돌을 쌓을 수가 없고요. 벽돌도 아니죠. 블록이죠. 블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줄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통줄눈 말고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쌓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벽돌조 벽체의 수장을 위해서 나무 벽돌, 고정 철물 등은 미리 벽돌 벽면에 설치한다. 이건 못을 박을 때로 신경 써야 되고요. 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거적 등을 씌워 보양하고 충격 또는 압력을 줘서는 안 된다. 쌓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강도가 유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28일.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국식 쌓기가 있고 네덜란드 화란식 쌓기가 있는데,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쌓는다. 벽돌 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나면 연결되는 철문을 만들어서 벽돌은 3단, 블록은 1단, 높이가 얼추 200mm로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맞춰준다. 보강하며 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하고 인장력이 강한 철근의 특성이 합쳐져 가지고 동시에 외력에 저항을 한다. 콘크리트와 철근은 서로 부착성이 좋고요.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을 감싸면서 철근이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 팽창 계수가 거의 같으므로 온도 변화에 대하여 2차 응력이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인장 강도는 철근이,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라멘 구조 또는 RC, Reinforced Concrete 조라고 한다. 네, 이거는 교재 같은데 이제 그림을 참조를 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네, 중립축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가운데로 당기는 게 압축력이고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게 이제 인장력이네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주근이 있고 띠근이 있고 슬래브가 있고 또 두근이 있고 아래쪽에는 늑근이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보가 나오고. 네, 그림 같은 거를 자주 봐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화, 불에 강하고 내구, 압축에 강하고 내진, 횡력에도 강하고 내풍, 바람도 횡력이죠. 내화, 내구, 내진, 내풍적인 구조다. 그리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뭐 시멘트 대란이 나거나 철근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재료가 일반적으로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고 장점으로 나온 거고요.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중 물속에도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네요. 단점은 이게 화학 반응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습식 구조고요.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 습식 구조인 경우 공사 기간이 길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자중이 크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가 엄청 무겁다. 그런 얘기고요. 파괴나 철거가 곤란하다. 네, 쉽게 연상이 되죠. 전음도가 크다. 이거는 층간소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이다. 다른 공법에 비해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근 공사가 나오는데요. 철근의 공사를 보기 전에 철근의 종류가 있고요. 철근의 가공, 철근의 부착력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철근의 종류에는 원형 철근이 있는데요. 라운드 스틸바, 약자로 SR, 공칭 직경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 기호는 동그라미에 슬래시가 되어 있는 이 기호로 한다. 이형 철근이란 Deformed Steel Bar, 약자로 SD, 철근 표면에 마디와 리브가 있는 철근으로서 공칭 직경은 밀리미터 단위인데 표시 기호는 대문자 D로 한다. 이형 철근은 원형 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40% 이상 증가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냥 원형 철근은 이제 매끄러운 거고, 이형 철근인 경우에는 마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원형에다가 다른 무늬 같은 게 덧대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나사 모양도 있고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턱 비슷하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철근의 종류는 고장력 철근인데, 고장난다는 게 아니고 하이 텐서블 바, 그러니까 인장력이 큰 고강도 철근이라서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철근의 가공은 무엇이냐? 철근은 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을 해야 가공이 된다고 합니다. 원형 철근의 말단부에는 반드시 갈고리, 후크를 둔다. 갈고리 모양으로 마감을 해놔야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 위치에서 이탈을 하거나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갈고리를 둔다.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커서 말단의 갈고리 후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 갈고리 부분을 이형철근이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기둥, 보의 단부, 기역, 니은은 대근, 띠철근, 디귿은 늑근, 서럽바, 늑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굴뚝철근, 다섯 번째는 캔틸레버보, 단순보의 지지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철근의 부착력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 휨에 의한 임장력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 임장 강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철근이 임장력을 부담해야 된다. 이때 콘크리트에 발생한 응력을 철근에 전달하도록 콘크리트와 철근을 일체화시키는 역할이 부착력이다. 네,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증가한다. 두 번째 철근의 주장에 비례한다. 길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동일한 철근 비일 때 굵은 철근을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 마찰력 때문에 부착력이 더 크다. 표면에 약간 녹이 쓴 철근은 부착력이 좋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평 철근보다 수직 철근의 부착력이 더 크다. 예, 중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같은 수평 철근의 경우 상부 철근보다 하부 철근이 하중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착력은 크다. 철근의 정착 길이를 증가시키면 부착력이 증가하지만 부착력이 정착 길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거푸집이 나오죠. 거푸집 공사는 거푸집의 조건이 있고 거푸집의 부속품이 나와 있습니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붙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네, 거기에 이제 거푸집의 조건이 나오는데 5가지네요. 첫 번째,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모르타르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새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틈새에서. 세 번째, 형상과 치수가 정확하며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네, 당연한 말이고요. 네 번째, 재료비가 싸고 재료가 적게 들고 가공이 쉽고 반복 사용이 가능해야 좋다. 다섯 번째,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된다. 네, 거푸집의 조건이었고요. 거푸집의 부속품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긴결재, 영어로 하면 폼타이, 다른 말로 긴장재가 있고요. 긴결재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지는 것을 막는 데 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격리재, 세퍼레이터인데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인다. 격리재였고요. 세 번째, 간격재, 스페이서는 철근과 거푸집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박리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폼 오일입니다. 오일은 기름이죠. 거푸집 제거 시에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떼어내기 쉽게 바르는 물질, 그게 기름 종류인 것 같습니다. 폼 오일, 박리제, 네, 거푸집의 부속품 4가지 봤고요. 네, 거푸집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를 보는데,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에는 기둥 컬럼이 있고 보가 있는데, 보는 영어로 빔, 거더라고 하죠. 다음 세 번째가 바닥판이 있다. 바닥판은 영어로 슬래브. 네, 그래서 강의 진도는 이제 기둥까지 나갔고요. 기둥의 구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각부 구조 중에서 기둥인데, 기둥은 기둥 주자를 한자로 하고 영어로 컬럼이고요. 기둥의 의의, 기둥은 지붕이나 바닥 슬래브의 하중과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아래 기둥이나 기초로 전달하는 수직 부재로 축 압력과 트임 모멘트를 지지한다. 기둥이 이제 구조, 건물의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둥의 종류에는 띠 철근으로 된 기둥이 있고, 나선 철근으로 된 기둥이 있고, 합성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교재 같은데 이제 그림을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둥의 구조를 보면은, 첫째, 각 층의 바닥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수직 압축 부재이다. 둘째, 기둥의 단면에는 사각형, 다각형, 원형 등이 있다. 셋째, 축 방향의 수직 철근을 주근이라고 한다. 이게 주근이구나. 네 번째, 주근을 둘러싼 수평 철근을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한다. 기둥에서 다섯 번째, 나선형으로 둘러 감은 철근을 나선 철근이라고 한다. 여섯째, 주근의 이음 위치는 바닥판 상단 500mm 50cm 위에서부터 층고, 층 높이의 3분의 2 이하에 둔다. 주근의 이음 위치를 그렇게 둔다. 일곱 번째, 주근은 한 곳에서 2분의 1 이상을 잊지 않고 엇갈리게 배치한다. 엇갈리게 하는 게 다 하중을 위한 거죠.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기둥에 이어서 이제 보하고 바닥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다음 장 철골 구조가 나올 거고요. 다음 지붕공사, 방수공사, 미장, 타일공사, 창호, 유리공사, 도장공사, 건축 적상까지 하면은 이 파트 1 건축 구조가 끝나고요. 건축 구조가 끝난 다음에는 건축 설비가 나오게 됩니다. 건축 설비에는 이제 급수, 급탕, 배수, 통기, 위생, 배관, 오물, 소화, 가스, 냉난방, 전기 설비까지 하면은 끝나겠네요. 이런 목차를 이제 미리 머릿속에 대충 예습을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설개론 입문 강의 복습 2번째 영상이었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목차하고 간단한 내용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민법이나
세계 원리 과목보다 복습할 때 좀 시간이 덜 걸리네요. 제가 읽어봤는데도 천천 네, 일부러 더 천천히 읽었는데도 한 30분 내외 정도, 그 정도면은 하루치 강의 분량은 입문 강의 기준으로 30분 내외 정도면 충분히 복습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나머지 주말 쉴 거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강의를 보고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뭐 수험생 공부에 바로 직결되는 영상은 아니고요. 예습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고요. 특히 목차 부분을 미리 숙지를 해두면은 네, 기본이나 심화 내용을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할 때도 구조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돼 있다면은 문제풀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좀 다소 귀찮은 면이 있지만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이런 영상을 올려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